섭식장애를 위한 강화인지행동 치료 오늘 마지막 15장, 16장 발표해 주시죠. 섭식장애를 위한 강화인지 행동치료 마지막 발표 15장, 16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장과 16장의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15장은 입원 환자, 그리고 주중 입원 환자, 집중적인 외래 환자의 강화인지 행동치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외래 치료는 입원 치료나 주중 입원 치료, 그러니까 주중 입원 치료는 낮이나 이제 평일에 하는 치료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 환자의 삶을 훨씬 덜 방해합니다. 그리고 치료로 인해서 변화가 더 잘 유지되기도 하는데 환자의 일상 속에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외래 치료에서 치료 반응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한 현재 환자가 보이고 있는 임상 양상이 외래 치료에는 부적합한 경우, 예를 들어서 심각한 저체중 상태이거나 빠른 체중 감소 혹은 현저한 신체적 부작용 등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이제 이에 해당하겠고요. 또한 심각한 자살 위험이라든지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 물질을 오남용하는 경우나 급성 정신병적 상태인 경우에는 섭식 장애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입원 병동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입원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고 하면 환자의 섭식장애라든지 일반적인 정신적 상태, 신체적 건강을 평가를 하고요. 앞서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환자를 치료에 동참시키고 또 환자에게 섭식장애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환자 개인에 맞는 사회 개념화를 세우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또한 입원 환자에게도 강화인지 행동치료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보호자도 또한 참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준 후에 일주일 동안 입원에 대한 장단점을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한 후에 일주일 후에 와서 함께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에 동의했다면 입원 관련 질문들에 답을 해주고 입원 대기자 명단에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입원 병동은 이제 다른 정신과적 병동과는 달리 반드시 개방 병동이어야만 하며 환자의 내과적 상태만 안정적이라면 바깥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이 좀 되어 있고요. 식사 시간이나 상담 시간만 아니면 보호자의 환자 방문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의학적이거나 규격화된 분위기가 아니어야 하고 몇 달간 환자에게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어야 하고 놀이공간이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입원 환자의 강화인지 행동치료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20주간 진행이 되는데 13주는 입원, 그 다음에 7주간은 주중에 입원을 하는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1단계에서는 환자를 치료에 참여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초기 행동 변화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2단계에서는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섭식장애를 지속시키기 위한 4가지 외부적인 메커니즘은 어떤 것들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건 이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 평가를 좀 하고요. 3단계에서는 섭식이라든지 체형 그리고 체중에 대한 조절을 하고 있는지, 음식 회피가 있다면 어떤 것을 회피하는지, 식사 규칙은 어떤 것을 보이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앞서 2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외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확장형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지속 메커니즘을 확인한 후에 외래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입원 치료의 특징은 이제 외래 치료와는 달리 이제 입원 치료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성인 환자나 청소년 환자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보완이 되어 있고, 입원 치료로 시작해서 이후에는 주중 입원 치료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한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의 여러 치료자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도움받아 식사하기에 참여한다는 점, 그 다음에 치료의 몇몇 요소는 집단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나이 어린 환자를 위한 가족 치료 모듈이 존재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여러 명의 치료진이 있다는 건데요. 각 환자마다 4명의 치료진이 배정이 돼서 영양사는 환자의 섭식 습관 교정이라든지 체중에 대한 감독, 또 임상심리사는 섭식이라든지 체중, 그것에 대한 조절, 과도한 가치 부여 교정을 하는 등의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의사는 신체적인 건강 상태나 약물 사용을 담당을 하고, 간호사는 환자의 병실 내 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진이 이 강화인지행동 치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고, 모두가 같은 개념과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한 치료자들끼리 각 환자에 대한 회의 시간을 매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합니다. 도움받아 식사하기라는 스스로 섭식에 있어서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을 때에는 이제 외래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체중을 회복하거나 폭식을 다루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양사가 감독하에 6주간 충분한 양을 먹지 않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횟수를 먹지 않는 것, 혹은 적절한 범위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등을 이제 다룰 수 있는데요. 입원 환자의 3분의 2 정도는 체중 회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매일 새끼와 간식을 정해진 시간에 기계적으로 먹도록 하고, 또한 환자가 스스로 적절하게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이런 방식을 고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입원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폭식과 제거 행동 때문에 입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입원 상황에서는 폭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 어떤 환경들이 폭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고 합니다. 집단치료라는 또 특징이 있는데, 집단치료는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한 환자로 하여금 마음을 열도록 하고 서로 지지하고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환자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한 환자의 은둔하려는 성향이라든지 수치심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집단 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교육적인 집단 치료는 주 2회 이루어지고 섭식장애에 대한 정보라든지 강화인지 행동 치료의 전략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2번째 강화인지 행동 치료 중심의 집단 치료는 주 1회 이루어지고 섭식장애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체중과 체형에 대한 과도한 가치 부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합니다. 보호자 참여라는 특징도 있는데, 환자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라면 특히 보호자의 참여는 더 중요하고 인지행동 치료 중심의 가족 치료 모듈에 따라서 이를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임상심리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6회기의 가족회기, 그다음에 영양사에 의해 진행되는 병동에서의 2회의 가족 식사, 또 영양사가 주말 동안 집에서 이루어질 가족 식사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2회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는 교육이라든지 섭식장애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라든지 아니면 환자의 변화에 대한 노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 사실 변화 유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입원 치료의 주요 제한점 중 하나는 높은 재발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퇴원이라는 큰 변화 때문이기도 한데, 따라서 이 변화 유지를 좀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병동을 개방해서 지나치게 보호된 환경으로 만들지 않고요. 또한 입원의 후반부에는 주중 입원 기간을 두어서 퇴원 후에 마주하게 될 어려움들을 치료적 분위기에서 미리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제 보호자도 앞에서 참여시켰듯이 환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긍정적인 가족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입원 치료 시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부족한 섭취량이라든지 심각한 저체중으로 급성 의학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 상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과도한 운동을 원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때는 좀 입원 치료할 때 그거를 좀 더 과도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뭐 가볍고 건강한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격려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고, 또한 입원 병동에서 몇몇 환자들은 다른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듯이 병동 내 파괴자들이 다른 환자에게 해를 주는 것을 멈추게 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것을 다루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집중적인 외래 환자 강화 인지 행동 치료는 어떤 경우에 좀 해당이 되냐면 저체중 상태이고 음식 섭취량을 늘리거나 체중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경우, 이는 이제 12주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저체중 상태는 아닐지라도 섭식 습관이 심각하게 불안정한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동안 진행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집중적인 외래 환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매일 점심 식사 시간부터 저녁 식사 시간까지 참석하도록 하고, 영양사의 감독하에 매일 2끼와 간식을 먹도록, 또한 임상심리사와 영양사가 각각 주 2회 강화인지 행동치료 회기를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뭐 입원 치료랑 비슷하게 주기적으로 의학적 검진도 하고 주 1회 점검 회진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또 집단형 강화 인지 행동 치료도 있는데, 이는 21주 동안 17번의 집단회기 치료와 3번의 개인 치료 회기를 진행을 하는 건데, 한 회기가 90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각 회기의 처음은 10분간 배정된 치료자와 함께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 그래프에 기입한 후에 간략하게 자기 모니터링 기록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고,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환자들끼리 서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격려를 하고요. 그러나 집단 치료 시간 이외에는 외부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집단에서 나눈 이야기는 비밀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점이 있다면 치료가 각 환자에 맞게 개별화되지는 못한다라는 거가 있고요. 왜냐하면 섭식장애가 나타나는 임상 양상이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료의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체형과 체중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경우에는 집단 형식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16장 복잡한 사례와 공존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식장애 중에서 복잡한 사례라는 표현은 사실 적합하지 않은데, 섭식장애 환자의 전부가, 사실 거의 전부가 심각한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잡한 사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부작용도 드물지 않고 대인관계 문제들도 되게 흔하고, 또한 이런 문제들의 만성적 특징으로 인해서 환자의 정신사회적 발달에도 결국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잡함이라는 것은 섭식장애 환자 중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전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공존하는 정신과적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우울장애, 불안장애, 그리고 물질 오남용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질환들을 시사하는 임상 양상을 평가할 때는 다음의 질문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존 질환의 임상 양상.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잖아요. 뭐 기분이 저하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뜻하는 것이라고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임상 양상이 섭식장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섭식장애의 결과인가 라는 거를 첫 번째로 질문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공존질환의 임상 양상이 섭식장애의 성공적인 치료를 방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공존질환의 임상 양상이 섭식장애가 치료된다면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가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양상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상적 우울증은 사실 단순한 섭식장애의 일환으로 보고 치료진들도 간과하기가 쉽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기 비하적 사고가 흔히 존재하고, 또한 저체중이라든지 폭식, 식이 제한으로 인해서 저조한 기분 상태라든지 집중력 저하, 죄책감, 불면, 성에 대한 관심 저하 같은 이런 임상적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울증적 사고는 환자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가능성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우울증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사실 치료에 대한 정보도 머릿속에 간직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섭식장애 치료를 상당히 방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면 임상적 우울증을 먼저 다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진단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최근에 좀 더 심해졌다라든지 우울적 양상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섭식장애라든지 주변 상황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체중, 체형 이외의 다른 분야로도 극단적이고 전반적으로 부정적 사고가 강화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접촉이 계속 더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욕구의 감소라든지 결정 내리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면 이런 임상적 우울증 진단을 내릴 수 있겠고요. 또한 자신의 섭식 습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섭식 문제 없이 잘 지낸 날의 경우를 물어보면 임상적 우울증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항우울제 복용을 권유를 하는데, 환자가 항우울제 복용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잠정적 이득,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섭식장애 치료를 좀 더 잘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를 강조하는 동시에 약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약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을 먹는 건 되게 나약한 사람이라든지 라는 그런 개념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은 때로 섭식장애에도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항우울제 그런 약효 자체가 직접적으로 섭식장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한 환자의 심리 상태가 호전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섭식장애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물의 효과로 인해서 섭식장애의 핵심 정신병리 향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분장애라든지 불안장애와 공존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1형 또는 2형 양극성 장애와 섭식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기분 상태가 안정적일 때 강화인지 행동치료를 실시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섭식장애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양극성 장애,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수차례 잦고도 빠른 기분 변화가 공존할 경우에는 기분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화인지 행동치료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이는 기분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하고요. 불안장애는 일반적으로 섭식장애 치료를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 장애는 섭식장애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치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치료자와 상의 후에 하나씩 먼저 다루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질 오남용의 경우에는 주로 폭식을 하는 환자에게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환각제의 코카인, 필로폰의 경우는 체중 조절의 수단이 되기도 해서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낮 동안의 잦은 중독 상태로 인해서 치료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는 강화인지 행동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중독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성격 장애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환자가 섭식장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인기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격 장애 진단은 거의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감정 조절이 어렵다든지 대인관계 문제를 발생한다든지 완벽주의 성향, 낮은 자존감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성격 장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공존하는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여기서는 의학적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비만의 경우에는 주로 폭식장애와만 관련이 있는데, 종종 신경성 폭식증 환자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식장애 치료가 체중 조절보다는 선행되도록 이렇게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치료적으로. 그래서 뭐 자신이 먹는 음식량이라든지 폭식 정도에 대해서 환자가 축소해서 보고하는지 치료자가 파악을 해야 하고, 또한 규칙적인 식사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구축을 해야 되고, 또한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유발되는 섭식을 다뤄야 하고요. 또 뭐 앞서 여기서 말했듯이 식이 제한이라든지 음식 회피, 체형에 대한 관심을 다루고, 여기서의 목적은 자기 체형 수용이 목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주 동안은 치료를 통해 얻은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초점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체중 조절의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현실적인 목표 체중을 설정하도록 이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공존하는 의학적 질환으로 제1형 당뇨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1형 당뇨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췌장의 기능이 좀 완전히 파괴돼서 이제 아무튼 생물학적으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평생 인슐린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환이라고 하고요. 2형 당뇨에 비해 1형 당뇨는 되게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슐린의 어떤 역할은 인체를 성장하게 하고 지방을 쌓이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은 섭식장애 환자들이 인슐린을 체중 조절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 필요한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제1형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인슐린을 투여하면 배고픔이 유발되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음식에 대한 저항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는 섭식장애 치료에도 방해를 좀 준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런 섭식장애로 인해서 인슐린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뭐 당뇨병성 혼수의 위험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사건과 위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치료 중에 흔하게 일어나는 생활 사건은 뭐 휴가나 축하 행사, 기념일 등이 있겠는데요. 이때 좀 왜 좀 살펴봐야고 하면은 이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거나 많은 음식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치료자와 약속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이메일을 주고받음으로써 치료적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하고 있고요. 또한 뭐 오랜 연인과 헤어졌다거나 가까운 가족이 사망했다거나 갑자기 실직하게 된 경우에는 위기로 봐서 한 번 이상의 위기에 대한 상담을 이제 기존의 강화 인지행동 치료에 덧붙여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런 위기 상황이 다루어지고 나면 다시 치료에 적응하도록 만회 회기를 통해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섭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 치료 마지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중간에 한 번 빠졌나요? 제가 한번 강의 때 쉬었어. 한 번? 그럼 이제 거의 9주 동안 이 책 가지고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자, 어떠셨어요? 마지막 발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발표 내용이 크게 재밌지는, 뭐라 그러지?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왜냐면 입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네. 제가 이제 겪어보지는 못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와닿는 느낌은 아직 못 들었어요. 제가 막 겪어봐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입원을 2번 네. 오랜만에 좀 이렇게 좀 혹시 해보고. 아니 저는 요거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15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치료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알코올, 이제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이 저는 이제 마약 중독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치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병원은 완전히 이제 좀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병원에 있으면 이분들이 뭐 직업 제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심리적인 접근들이나 생활적인 접근들이 잘 안 돼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료 공동체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섭식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이거 쓰다 보니까 그것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나중에는 그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들 치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섭식뿐 아니라 원래 이제 일반인들도 좀 와서
좀 이렇게 며칠씩 좀 이렇게 있다가 갈 수 있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면서 섭씨가 어려움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제 오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더 현실적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걸 보면서요? 네.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거야. 김은아 선생님한테. 여기에 이제 집중적인 외래 환자 강화 인지행동 치료 있잖아요. 이거는 자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죠? 점심 때 들어와서 점심 식사하고 간식 먹고 저녁 식사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가 없어도 돼. 그쵸. 지금 할 수 있어. 지금부터?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누사님 센터에서 그 스케줄을 조정을 하면은 적어도 이 집단실 같은 공간은 이 시간 동안 완전히 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시간이나 뭐 다른 활동 할 수 있게. 그렇지. 그리고 또 아니 이 시간만 좀 조정하면 집단실을 아예 해서 거기서 식사도? 식사는 이제 가까운 여기 이제 그 이렇게 가정식 하는 데 있잖아. 근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여기 와서는 상담도 하고 집단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도 하고 보내는 거지. 가능하겠죠?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혼자 이 월화수목금을 다 하면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금 이제 뭐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그리고 영양사는 섭외를 하는 거지. 지금 사실은 뭐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 선생님은 섭외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쵸. 그럼요. 간호 선생님도 저희 이렇게 집단하시는 분 중에 있으세요. 2명이나 있어. 그래요? 현재 일을 안 하는 것 때문에 3명이야.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있고 영양사 선생님 아직 섭외가 안 됐는데 영양사분은 사실 식사할 때. 뭐 일단은 뭐 영양 교육이라든지 여기 이제 영양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체중이신 분들이 주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분의 2가 저체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체중 회복이 좀 그쵸. 필요하신 분들. 근데 정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그 내담자들랑 같이 요즘 최근에 영상 통화를 하면서 같이 각자 할 거를 같이 해봤어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같이 멀리 있는데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집중할 때도 서로가 자기 일에 집중이 더 잘. 그래서 요즘 좀 일을 열심히 하시는구만. 이 영향도 있어요. 진짜 이 영향이 있어요. 우리 서로 윈윈하자. 스카이프? 아니요, 저 카카오 페이스톡을 했거든요. 어차피 아무튼 했는데 좋더라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을 안 지켜요. 이 친구도 밥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하체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꼭 지키게 했거든요. 지금 밥 먹어야 식사 시간. 그러니까 그 페이스톡 하면서 지금 식사하세요 이렇게. 그럼 그 자리에서 먹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까지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쭉 하진 못했어요.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또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 영상으로. 각자 집에서. 괜찮아. 밥 먹고. 그치, 밥 먹는 거를 이게 되는 게 있어요. 영상 통화도 다 이렇게 여러 명이 회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 그렇게 해놓고 다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뭐 그게 뭐 이제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좀 그렇겠지만 거기서 사실은 이제 집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뭐 이렇게 그 다 틀어놓고 자기 할 거 하는 거. 좋은 것 같아. 그럼 장소도 필요 없어. 네. 그렇죠? 아니 이런 소스 이렇게 제공해도 돼요? 그럼요. 어차피 아프지 못해. 그래. 하긴. 아니 해도 되는데 하려면 해봐. 하긴. 그래 맞아. 그래서 좋은 거니까. 그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모여서 하면 이게 사실 내가 봤을 때 돈이 꽤 들어. 왜냐면 식사해야 되지, 그치. 강의 오면은 섭외해야 되지 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하면은 집에 식사도 각자 세팅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 중간 프로그램을 빼더라도 다 같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만 하거나 그리고 간식 먹을 때 그때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그 시간만 짬을 내서 하면은 그러니까 식사 관리만 해주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김연아 선생님이 하신다면 김연아 선생님한테만 이제 상담비를 내면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상담비도 김연아 선생님도 전체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 상담을 하는데 그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하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초반에만 몇 주 딱 정도 잡는 게 중요하죠. 잡아주기만 하면 이건 꾸준히 그러니까 맞아, 그냥 혼자 맞아.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만 잡아주고 병행 집단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집단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나 영내 선생님이 섭외가 되면 관리도 받고 그쵸 그쵸. 건강 관리도 받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 카메라를 틀어놓고 하는 게 어렵다면 일단은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그냥 우리 사진 올리듯이 그쵸 그쵸. 식사 전 사진, 식사 후 사진 그렇게 이제 2개 올리는 걸로 확인해 주는 것도 그것도 정말 방법이죠. 그러니까 뭐 사진 같은 거는 확인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 좀 식사가 불규칙한 네네. 경우에는. 근데 확실히 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진으로 확인하면 또 그것도 한계가 좀 맞아. 있더라고요. 잘 안 지켜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은 좀 실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더라고. 맞아. 그럼 같이 먹는 느낌이 나겠다. 아, 그러니까. 그치? 그리고 시간도 여기서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따가워. 그러니까 한번 일단은 직접 모이는 건 일단 경제적 부담이 좀 들 것 같아. 그래서 김연아 선생님이 2가지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실제 모여서 하는 거랑 실제 모여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모여서 한다 치면은 뭐 사실은 이게 잘 안 모일 것 같기는 해.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거 이제 신청을 한 달 단위로 받는 거야. 4주 단위로. 괜찮네요.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선 입금 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하고 그리고 최소 몇 명 이상 모이면 그러면 만약에 그게 프로그램이 짜지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섭외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한번 짜서 만약에 저희 뭐 합정센터가 사당에서 해도 되고 근데 사당이 만약에 개인 상담 스케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면 여기에서 해도 되고 만약에 그 프로그램도 짜보고 아니면 그 영상으로 회의하는 다중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알아보셔서 스카이프에 그거 되지 않을까?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어. 현아가 그렇게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일단은 중간에 프로그램들을 빼고 한번 파일럿으로 그 시간만 식사 시간만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한번 이건 한번 파일럿으로 한 2주만 한번 무료로 한번 해보자. 일단은 영상을? 영상을 한번 무료로 해봐서 이제 김연아 선생님 이런 얘기 좀 하고 만약에 뭐 사실은 해보니까 계속 할 수가 없다. 그쵸. 본인이 본인 스케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뭐 홍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해서 하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참석이 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한 11월 말까지 한번 프로그램 11월 말이야? 까지 한번. 과제를 주.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입원이라고 하면 꼭 병원 세팅을 생각하고 사실은 병원 세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환자들이 이제 항상 올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나 유지가 쉬운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들었던 게 나중에 치료 공동체에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참여할 사람들이 많다면 쉽게 말해서 쉐어하우스처럼 거기서 같이 사는 거야. 그쵸. 그렇죠? 혹시 그거 못 보셨어요? 투더번? 영화에 그게 소식장에 환자들이 같이 사는 그러니까 사는 영화? 네, 투더번이라고. 투더번. 그 숙제가 과제가 거기에 같이 사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치료 공동체라기보다는 좀 약간 집에서? 네, 집인데 의사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집인 거예요? 집? 집인데 네, 아마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외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네네, 맞아. 그죠? 들었어요. 이게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 적용이 웬만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되게 경쟁적으로 많이 짓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물론 딴 얘기지만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도 하고 되게 좀 경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하면 잘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린 집단을 많이 해봤잖아. 그럼 같이 살면 역동이 장난 아니게 다를 거거든. 서로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초반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근데 지금 한참 요즘에 약간 좀 뜸한데 한참 서울시에서도 쉐어하우스가 붐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같이 살면 분명히 얘네들 갈등한다고. 맞아요. 근데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가 잘 없을 테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깨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쉐어하우스 업체랑 이제 조율을 해서 집단 상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 집단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느꼈던 게, 특히 여성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이렇게 늦은 밤에 귀가할 때 되게 좀 무섭거나,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느끼는 정서적인 어떤 고립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단원들, 그 집단을 경험했던 분들을 모아서 같이 살고, 거기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집단을 해주면,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집단 비용 정도만 내면 사실은 같이 살면서 역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뭐 굳이 집단에서처럼 역동을 안 일으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나중에 좀 돈이 있다면 집을 얻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당장 할 수도 있는, 이렇게 더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치료 공동체 이제 생기면 그때는 이제 거기 가서 또 이제 하더라도 그 전에도 이런 어떤 것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재밌었다고. 오히려 이걸 보면서. 네. 선생님은 근데 궁금한 게 왜 중독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중독?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딱 가장 그 중독뿐 아니라 제가 뭐 집단도 그렇고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선택할 때 중요하게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이 안 하면 남들이 안 하면 하고 싶더라고. 약간 모험가적 기질이 있구나. 남들이 하고 하면은 안 해. 하겠어. 나 이런 마음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매력이 없어.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심리학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심리학 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런 거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 그렇죠. 네. 그래, 우리 15장 또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이제 도움받아 식사하기가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왜 청소년들 환자들 낳았을 때도 항상 그 부모님들 참여가 중요한 게,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식사를 챙겨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이제 내담자는 사실은 집에서는 너무 먹는 게 힘들었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혼자예요. 외동딸이고 부모님 두 분인데 아빠는 늘 밖에서 바쁘시고 엄마랑 자기 둘이 있는데, 엄마가 반찬을 엄청 해서 다 줘요. 그리고 다 먹으라 그래. 다 먹으라 그런다고? 못 먹으면 안 먹는 더 많이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그러니까 워낙 어렸을 때 가난해서 이 엄마 머릿속에는 못 먹인 게 한이 돼서 많이 먹이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폭식이 시작된 게 그거예요. 자기가 먹으면 엄마가 좋아하잖아, 어렸을 적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 먹는 거야. 근데 이제 먹었잖아. 그럼 이제 더 먹으라고. 근데 이 친구는 못 먹겠다 하면 사실은 그 부모님의 말이 잘 안 통해요. 더 먹으라고. 근데 이 친구는 토하고 와서 또 먹고. 그게 사실은 이 친구가 좀 과체중이 되면서 이제 폭식하게 된 그게 이제 좀 시작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혼자 살 때 이걸 시작했고, 집에 가서도 이제 어쨌든 가끔 집에 가니까 그래서 얘기했던 게, 집에 가서도 식판으로 먹어요. 집에 가서도 식판으로 딱, 그쵸, 딱 이렇게 이제 정해서 먹는데, 그래서 저는 도움받아 식사하기가 사실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없으면 생전 굉장히 좀 힘들어서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무조건 어찌 보면 교육을 좀 시켜야지. 맞아요.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집에서는 제가 안 먹겠다 그러면은 더 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와이프
장모님께서 아. 더 먹으라고. 그쵸. 더 먹으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먹을 만큼 먹고 좀 더 먹고 이제 안 먹는데,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식사가 진짜 같이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15장에서 또 하실 얘기들 있을까요? 저는 그 집단 그거 할 때 집단 치료 이외에서 외부에서 접촉하지 않는 게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야만 그걸 강조하는 게. 하니까. 그러니까 집단 언들끼리 그쵸. 이게 아마 같이 또 모여서 그렇죠? 다이어트 할 그래 그 영화에서도 좀 그래요. 막 음. 같이 막 그런 것도 얘기하고 어떻게 다이어트 할지에 대해서도 막 서로 얘기해. 그렇죠. 정보를 공유하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고. 또 따로 하위 집단 생길 수 있고. 그죠. 여기도 나같이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이제 전문가니까. 근데 그쵸. 이게 AA라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자조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되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AA 모임 오신 분들끼리 끝나고 술 드시러 가셔서 재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가능하면 예방되고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해야겠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영양사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좀 어떤 교육? 어떤 거를 좀, 왜냐면은 346페이지에 영양사와 함께하는 주 2회 강화 인지행동 치료 회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강화 인지행동 치료 회계에서 제일 핵심 정신병리는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건데,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이제 심리사가 하는 게 이게, 근데 여기는 또 영양사가 이렇게 나와서 뭐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칼로리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거 교육? 하지 않을까요? 잘못된 생각. 맞아. 칼로리 계산이나 이런 거. 맞아. 그런 거를. 근데 그러면 그거를 꼭 영양사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영양사들이 그런 거를 훨씬 더 잘 아니까. 맡기는 거 근데, 없죠? 근데 실제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걸 다 제가 해야 되잖아요. 네. 버거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것도 봐줘야 되고 또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다뤄줘야 되고 규칙적인 식사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또 다뤄줘야 되고 하니까 네. 진짜 할 게 많아요. 처음에는. 자, 영양사 선생님이 계시면 좀 누다심센터 일단 집단을 한번 오셔서 같이. 자, 우리 16장으로 넘어가시죠. 복잡하는 사례와 이제 공존 질환. 당뇨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뇨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뭐 검색한 적은 있었는데, 아 이게 또 이렇게 섭식과 연관이 되는구나 하는 저는 이 책 보면서도 알았어요. 예전에 저는 잠깐 그냥 스쳐가면서 동영상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좀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당뇨에 걸렸는데 이것 때문에 섭식장애랑 당뇨가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을 안 맞으려고 하니까 엄청 큰 악영향을 준다고.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의학적인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이런 거 보면서 실장에는 진짜 너무 뭐라 그러지? 악영향? 신체적으로도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저는 여기 이제 지금 이제 16장에 보면은 다른 정신장애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1축, 2축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DSM-5에서는 축을 없앴어요. 축을 없애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서 361페이지에 인격장애, 성격장애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은 성격장애 진단을 거의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성인기를 가져본 적이 없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랬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격장애 진단을 뭐 잘못 내릴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은 이분들이 섭식장애가 회복되면은 맞아. 그쵸. 대인관계적인 부분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제가 제 내담자 한 명 이제 섭식 어려움 겪은 친구를 한 명 알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기본적으로 경계선 성격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섭식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서 섭식을 가지고 그때 되게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인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대상이 섭식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섭식 문제는 좀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 친구랑 상담할 때는 섭식을 이렇게 좀 잡으니까 쇼핑 중독이 그때 네, 얘기했던 거죠. 확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쇼핑을 잡고 하니까 지금은 자기 하는 공부와 일에서 또 완전히 거기에 이제 좀 꽂혀가지고 되게 이제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지는 좀 알겠다. 이게 이제 섭식이 좀 괜찮아지면은 이런 부분들이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성격장애 진단을 잘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홍사 선생님 그 내담자분들은 좀 어때요? 좀 이렇게 성격적인 부분들이 큰지 아니면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좀 섭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대인관계적인 문제도 온 것 같은지. 네.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죠. 관계적인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먼저 선행되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일단 섭식장애가 있으면 되게 사람이 경직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갔거든요. 되게 성격적으로도 되게 경직돼요. 그래서 되게 강박적이어지고 뭐 대인관계도 잘 안 맺으려고 하고 식사도 안 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고립되고 이게 어느 정도는 되게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게 없어지면은 생각보다 좀 괜찮아지고 저도 진짜 괜찮아졌어요. 성격적인 부분이 있어서 진짜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그쵸? 원래 어떻게 돼? 얘기도 안 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되어 있고 되게 혼자 막 스트레스 받아 하고 혼자 막 엄한 데 가서 짜증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노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서 좀 떠오르는 게 근데 아까 질문에서 이제 두 가지가 둘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섭식 문제도 있고 성격장애적인 부분도 있는데 근데 집단을 하면서 관계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섭식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섭식이 나아진 건 아닌데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좋아지면서 그러면은 성격장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성격장애라고 하려면은 정말 나아지기가 힘들어요. 대인관계적인 부분. 아니 반복되긴 하는데 그게 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렬하진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아마 섭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인관계 기술이 많이 좀 떨어진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렇게 아무튼 알게 됐을 때 섭식장애가 성격장애라고 좀 생각되는 분들은 일단 집단에 오래 하기도 어려워해. 왜냐면 집단에선 계속 그런 어떤 역동 이런 걸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뭐라 그럴까? 그 집단에서도 그 역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렬하게 일어나서 이거를 버티시는 성격장애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제 내담자도 하다가 멈추고 한 세 번, 네 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쉬고 있어요. 집단 안 하고 있는데 제 집단을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다면 사실은 네, 성격장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섭식은 왜 아직은 잘 계속 저서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엄마랑 같이 살아요. 그게 영향이 있지 않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네, 있어요. 분명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 먹으러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음식을 반찬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먹기 싫은데 그런 게 있어요. 엄마를 들어야 돼. 그래.
진짜 엄마를 데려와요. 아니 그거 한번 또 해봐.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자식들의 부모 모임. 부모들 대상으로. 왜냐면 또 섭식장애 본인들은 잘 안 오잖아. 맞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그걸 인지할까요? 근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와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애가 그 저체중이 많기 때문에 애가 눈에 띄게 너무 막 말라가니까. 힘들어하니까 일단 급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부모님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16장까지. 여기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우울 때문에 자꾸 이게 뭐지? 이거 치료적으로 이게 잘 안 돼요. 방해가 되긴 해요. 확실히. 근데 약을 복용하고도 있는데 그게 그래요? 잘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좀 이게 구분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같이 좀 나타나는 게 있어서 정말 섭식장애 때문에 우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354페이지 보면은 이제 우울증을 암시하는 다른 이제 임상 양상들이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보면서 아 그래 좀 요거 부분을 보면은 좀 구분될 수 있겠다. 이제 예전이라면 울지 않을 상황에서 운다거나 특히 이제 우울해지면은 자기 관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맹물을 바꾸거나 위생관리에 소홀하고 일상생활 활동에 소홀하고 그리고 늦은 나이에 발병. 보통은 이제 섭식장애가 청소년기 많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실제로 우울증 진단 기준 중에 체중 감소와 체중 증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 이제 너무 우울하니까 안 먹거나 폭식하거나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치료 행위 중에 보기는 평범하지 않은 태도, 계속 이제 기분이 다운된다든지 그리고 1단계 별로 반응이 없고 이렇다면은 이거는 좀 우울증에 좀 먼저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무기력감이 되게 전반적으로 있고 의욕이 저하돼 있고 공기 부족하고 하니까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또 지금 불안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불안 보면서 좀 불안 때문에 폭식과 연관이 되는 건가? 불안할 때? 좀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우울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섭식장애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은 조금 뭔가 그 책 안 읽으셨어요? 책이 안 나와. 봤어요. 잘 안 나와? 여기서 안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이랑 연관이 되는지. 불안이랑은 여기는 좀 앞에 이제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이런 어떤 특성들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강박행동과 섭식장애가 연관이 359페이지는 자신의 음식이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근데 이런 거 거의 없다고. 오히려 그런 강박에 불안해서 그런 아니 여기 광장공포증이나 그 뭐죠? 앞에서 사회공포증인 경우는 결국엔 이게 이제 대인관계 문제랑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섭식장애 결과로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음식에 대한 공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냥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딱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아니 근데 나도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딱히 우울증처럼 뭔가 이렇게 딱히 좀 잡히는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요. 15장 16장 또 하실 얘기들 있으시나요? 자
자,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하죠. 뭐 오늘 마무리도 좋고 이제 전체 8주 동안 어떠셨는지 좀 얘기 한마디씩 하시고 그리고 마치자. 저부터 하면 저는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거식증이라고 생각했던 예전 내담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했듯이 그 친구는 거식증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음식 자체에 대한 이제 그런 음식 섭취 장애 이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면서 그런 좀 마음의 부담이 내려놓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그 경계선 내담자 상담했을 때 그 친구랑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가서 했던 이제 방법들 시행착오가 있었긴 했지만 이제 그런 정상식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사이트마다 나오긴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어떤 이 프로그램에서도 정상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심이 된다? 그리고 또 당연히 뭐 김민아 선생님이 이제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심이 되는데 이제 이런 확실하게 좀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또 이걸 적용해서 실제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알게 돼서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스터디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 책 내용이 엄청나게 새롭거나 이렇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확실히 딱 잡아주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게 딱 나와 있어서 그런 게 되게 명확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음식 얘기도 하고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좋았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상담자들도 되게 잘 모르고 얘기를 해도 약간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봐서 근데 이렇게 뭔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정말 좋았어요. 저도 사실 섭식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진 않았는데 상담하면서 의외로 그러니까 저는 2차적으로 섭식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간과하고 넘어갔던 내담자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건데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번 기회에 이걸 더 보게 되면서 근데 이 책이 좀 뭐랄까 핵심은 좋은데 너무 부풀려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핵심은 너무 좋고 저도 실제로 지금 내담자분이랑 같이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부풀어진 거에 비하면 어쨌든 그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캐치하면서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집단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섭식에 대한 부분들이나 다이어트나 외모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뭐 그래 뭐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질문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본인이 섭식장애 경험이 없거나 섭식장애를 주로 호소하는 내담자를 만나본 경험이 없으면 그냥 내담자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흘렸을 때 많이 좀 놓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센터 상담 그 신청서에는 섭식 문제가 있냐고 묻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 꼭 그거를 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 내담자가 섭식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저는 먼저 좀 시급하게 집중해서 좀 다뤄야 자신의 건강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될 텐데 그냥 무조건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보다 보면은 어쩌면 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이렇게 섭식장애로 스터디를 8번이나 한 영상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자, 섭식장애를 위한 강화 인지행동 치료 8번째 시간 오늘 끝났고요. 이로써 이 2대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